오케이! 오늘은 별의 진화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세이! 이런 거 좀 아쉽다. 자, 별의 진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인데, 별이 탄생하는 곳은 일단 질량이 커서 중력이 크다. 중력이 커서 중력 수축을 많이 하는 포인트들. 자, 별이 탄생하는 곳은 일단은 질량이 크면 그 위치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가 세질 거고, 중력의 세기가 세지면 중력 수축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포인트가 중력 수축을 잘하느냐 이거죠. 중력 수축을 잘하는 곳은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잘 모여들 수 있을 거다. 처음 출발할 때 온도가 낮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밀도가 좀 큰 성운이면 좋겠다. 밀도는 크고 온도는 애초에 낮은 곳에서 별이 잘 만들어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서 밀도가 더 큰 지점, 밀도가 좀 작은 지점, 밀도가 좀 큰 지점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그 밀도가 큰 지점, 밀도가 다른 데보다 좀 크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포인트 온도가 높아질 거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밀도도 커질 거다. 밀도가 커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모여들어서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좀 제법 모여들어서 중심부가 상당히 밝아 보인다. 아직 별은 아니기 때문에 원시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별은 아직 아니다. 근데 원시 형태의 별이다. 자, 근데 원시별이 계속 수축을 할 거고, 계속 중력 수축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가스랑 먼지들을 좀 걷어내고 나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이 별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아직 주계열성 전단계, 전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사실 주계열성부터가 별이야. 온도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행유화 반응을 시작한다. 요때부터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고, 요때부터가 이제 공식적으로 별인데, 아직까지 주계열성 단계가 되기 전 단계다 이거죠. 전 주계열성. 자, 그러다가 별의 중심부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한다.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주계열성이야. 이제 별이야. 근데 주계열성 단계에 처음에 진입했을 때를 영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영년 주계열이라고 한다. 영년 1년도 아니고 영년 주계열이라고 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면 주계열성입니다. 자, 근데 대단한 것도 없는 게, 그냥 주계열성은 어차피 별이고,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냥 포인트는 이거야. 중력 수축해서 온도를 높이다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 높이다가 혹시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별. 혹시 1000만 K 이상이 안 되면 그냥 식어서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잡동사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0만 K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1000만 K를 돌파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별이야. 자, 그러면 별이 만들어진 전체적인 과정을 봤고, 두 번째 원시별의 특징. 자, 아직 별 아니다. 원시별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짜 별이 되면 얘가 주계열성일 거고, 주계열성 단계에서 한참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될 거다.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좀 더 큰 별들은 적색 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섭섭해서 초거성. 이거는 그냥 자이언트 스타고 얘는 슈퍼 자이언트 스타. 억수로 거대한 별. 얘는 좀 거대한 별. 적색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될 건데 지금 여기에는 원시별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원시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원시별은 어쨌든 별에는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있을 거고, 뻗어나가는 힘,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아무래도 안쪽이 좀 더 압력이 높고 바깥쪽이 낮으니까 밀어내는 힘,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잡아당기는 중력.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미는 힘과 중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이거죠. 어느 쪽이 더 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중력이 더 크겠죠. 자, 그럼 봐라. 원시별은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물질들이 질량 중심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질량 중심이라 하면 여기에 입자가 있고 여기도 입자가 있고 여기도 입자가 있을 거야. 어쨌든 얘네들을 질량 중심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하나만 놓고 그려보면, 자, 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기체 입자들이 여기서도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좋다. 운동 에너지는 한 1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점에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준점에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얘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높은 지역에 매달려 있는 상황하고 똑같죠. 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한 90 정도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높이가 뭐 10m다.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는 9.8 mH 하고 배웠듯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기준점에서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났잖아.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정해질 거라고. 기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정해질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안으로 당겨져 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90까지 안 돼도 된다 이거야. 상당히 많이 잡아 당겨졌지.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30만 돼도 돼.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였노? 민구가 90이고 여기는 30이지. 그러면 요놈이 원래는 위치 에너지가 90이었는데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잡아 당겨지면 위치 에너지가 30만 해도 되지. 그럼 얘가 방출해주는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야?
60 방출해 줄 수 있겠죠? 한번 이해되나? 그럼 60을 방출해 주면 그 방출된 위치 에너지 60은 운동 에너지로 30을 보태주면 운동 에너지 얼마 돼? 40 되겠죠? 운동 에너지로 보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열 에너지 형태로 30을 내뿜어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저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감소된 위치 에너지 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얘는 운동 속력이 어떻게 되겠노? 속력이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럼 사실은 저 바깥쪽에서 천천히 돌고 있던 놈이 있다. 그럼 얘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회전 속도 자체도 어떻게 되겠나? 빨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형태로도 내보내지.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온도도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력 수축하면 온도 높아진다 이거지. 중력 수축을 하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데 그 위치 에너지 중에 일부가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열 에너지 형태로 튀어나가게 된다.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애들이 모여들면 얘네들이 모여들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모여들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야하고 야의 차이를 보면 얘는 질량이 좀 작은 별이고 얘는 질량이 억수로 큰 별이다. 그럼 여기 많이 모여들 거잖아. 여기는 소소하게 아주 부드럽게 모아낼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1000만 K에 더 빠르게 도달할 거다 이거죠. 여기는 얘네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1000만 K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는 금방 1000만 K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려면 사람을 22명을 모아야 되는데 11명 그럼 여기는 11명 해서 두 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는 금방 모여들어서 금방 팀이 짜진다 이거야. 여기는 금방 1000만 K에 도달하고 여기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놓은 게 뭐냐면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좀 더 빠르게 수축을 해서 주계열성 단계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되고 질량이 크니까 온도도 당연히 높겠죠.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고 광도도 큰 주계열성이 된다. 그러면 질량이 크면 주계열성 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구나.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데이터를 조사해 놓은 거예요. 자, 태양 질량의 한 15배 정도 되는 아이는 요 HR도에서 보면 온도를 서서히 높이죠. 그럼 여기서 요 라인이 주계열성 라인이라 했잖아요. 요 대각선이 HR도 상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 질량의 15배, 얘는 주계열성까지 가는데 한 6만 년이 걸렸고, 태양 질량의 5배 정도 되는 아이는 얘가 일반적인 성운에서 주계열성까지 가는데 100만 년쯤 걸렸고, 태양 정도 되는 아이는 주계열성까지 가는데 5천만 년이 걸렸고, 태양 질량의 절반쯤 되는 녀석은 1억 5천 년이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크면 빨리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되고 질량이 작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HR도 상에서 보면 질량이 큰 별들은 주계열성이 될 때 HR도 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좀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질량이 작은 별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대단히 높아지진 않으면서 어쨌든 주계열성에 도달을 하게 된다. 비교적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반지름이 크게 감소하니까 광도가 대단히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요거 꼭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 쪼매난 별들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 어쨌든 여기 주계열성 단계에 터치를 하려면 시간을 중점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수평이냐 수직 방향이냐 요걸 봐도 돼요. 둘 다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별의 진화를 꼭 시험 문제 낸다고 했다면 아마도 HR도 앞에서 언급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이거를 다 안 내려면 진짜 HR도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별의 진화 과정만 깔끔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통합과학 수준의 시험 문제와 별반 난이도 차이가 없어져요. 여기까지 안 내면. 어쨌든 포인트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나 자신의 위치 에너지가 전 주계열성 단계 원시별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은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주계열성은 딴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을 하고 1000만 K에 도달을 한 주계열성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한다.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 수소 4개보다 헬륨 하나가 질량이 좀 더 작은데 그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요거만큼의 에너지를 사방팔방 내뿜어 줄 거다. 자, 그리고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별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수소핵융합 반응만 할 줄 안다. 그리고 이 별은 일생의 80에서 90% 구간은 주계열성으로 살아간다. 평생 한 90%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살고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질량과 강도. 당연한 이야기다. 이거는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클 거야. 반지름이 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광도는 비례식만 보면 R 제곱에 T 4제곱에 비례했죠. 그러면 반지름이 크면 당연히 광도가 클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고 압력도 높다. 그리고 핵융합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에너지 생성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도가 크다.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질량과 수명. 질량이 클수록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별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활활 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이 옥수 잘 타.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서 연료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고 질량이 크면 광도도 크다. 특징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에서의 에너지원은 딴 거 없어.
주계열성이 가지는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없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한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이외에 다른 핵융합 반응은 할 수가 없다. 자, 양성자인 수소 원자핵 사이에는 당연히 밀어낸 청력이 작용해서 4개의 수소 원자가 뭉칠 리가 없는데 뭉칠 수가 없어요. 서로 밀어낸다고. 얘들이랑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양성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청력을 극복을 하고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자, 얘네들의 총 무게의 합이 4.16이라면 얘는 4.16이 아니라 4.16이 아니라 6.69라면 얘는 6.64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요리 갈 때 질량값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량이 감소했지? 그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거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방출될 거다. 그게 지금 태양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죠.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이니까. 자, 태양은 주계열성이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자, 태양의 수명 계산하기. 집에 가서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일단 읽어보고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야. 이게 PP 반응. PP라면 이거는 프로톤 반응. 일단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 여기에도 별표 하나를 치세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사이클. CNO 순환 반응인데, 어쨌든 PP 반응이든 CNO 순환 반응이든 간에 근본은 수소가 4개가 들어가서 중간과정 나 잘 모르겠고 사실 들어간 건 수소 6개가 들어갔어요. 중간과정 나 모르겠고 튀어나오는 게 수소 2개는 그대로 나오고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와. 이 과정에 대해서 물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6개가 들어가서 수소 2개는 그대로 나오면서 헬륨이 하나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4개의 수소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고, 단순히 프로톤 반응, 양성자와 양성자 간의 반응이야 그냥. 그래서 요거는 PP 반응에 의해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여서 헬륨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라는 반응의 모식도고, 이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는 넘어서야 되는데 한 1800만 K 이하인 별에서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좀 약간 저온인 별에서 이런 게 일어나. 자, 근데 CNO 순환 반응은 어차피 똑같아요. 자, 여기 나오는 C, N, O, N. 자, 얘네들은 반응이 뱅글뱅글 순환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일어나도 얘네들은 잠시 모습을 바꿀 뿐 얘네들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직접 반응에 참여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CNO 얘들이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투입되는 놈이 누구냐면 수소 둘, 셋,
4개 투입을 해서 헬륨 하나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들어간 게 수소 4개 들어갔고 나오는 건 헬륨이 하나 나온다 이거죠. 아 그러면 결국 얘도 4개의 수소 집어넣어서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오는 반응인 거고, 얘는 1800만 K 이상인 별, 고온의 별에서 이런 일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럼 저온의 별에서는 주로 PP 반응이 일어나고, 고온의 별에서는 주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액 융합 반응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CNO 순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온의 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니까 연료 소모가 빨리 일어난다. 연료가 빨리 소모된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 수명이 짧다. 금방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온도가 한 1800만 K쯤 되는 별은 그거 이하인 온도에서는 1800만 K 이하인 온도에서는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활기차게 일어나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온도가 낮은 별은 PP 반응이 비교적 좀 비효율적으로 일어나서 수명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PP 반응만 일으키면 수명이 길고, CNO 순환 반응을 일으키면 수명이 짧은데, 이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이다 이거죠. 그럼 질량이 큰 별은 활활 타버리고 금방 죽는다 이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은 길다.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력학 평행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적어놨더라고. 자, 별의 기압,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한 힘, 내부 압력이랑, 자, 압력 차이에 의한 힘, 압력 차이에 의한 힘, 이거 내부 압력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야. 이거 힘이랑 중력의 힘,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은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중력은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인데,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 힘의 크기가 완벽하게 같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 할 거고,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거다.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외워놔야 됩니다. 자, 주계열성에서의 에너지의 이동 방식. 자, 에너지 이동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잖아.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태양의 약 1.5배인 별. 자, 안쪽에서는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그 바깥쪽 표면에서는 대류의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한태원아, 그 창문 좀 닫아볼래? 에어컨 좀. 자, 그 다음에 질량이 1.5배 되는 별은 안쪽이 대류고 바깥쪽이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더라. 대류, 복사. 여기는 복사,
대류. 그럼 민구가 도영아 이거만 외우면 되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하고 친한 태양을 외워놓자. 태양을 외워놓으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별거 아닙니다. 난 옛날에는 안복 이랬는데 안복이 아니고 내복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내복. 안쪽이 뭐다? 안쪽 뭐다? 복사. 바깥쪽은 대류. 질량이 큰 놈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돼. 태양이 안쪽이 뭐라고? 복사. 안복. 안쪽이 뭐다? 복사. 바깥쪽은 대류.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의 별은 안쪽이 대류, 바깥쪽이 복사. 요걸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한 문제만 우리가 보자. 여기 별거 없다. 292쪽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복사 대류 복사. 일단은 안쪽이 복사. 내복. 그러면 여기는 복사 대류니까 여기는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놈이고, 대류 다음에 복사하니까 얘는 태양 질량의 한 1.5배 정도 되는 놈이고, 그러면 가는 나보다 질량, 요것만 보고 그냥 우리가 바로 판단하면 돼. 가가 나보다 질량이 더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기억 보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이고 나는 질량이 큰 놈이지. 그러면 가는 수명이 더 깁니다. 이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NO 순환 반응이 있고 PP 반응이 있으면 CNO 순환 반응보다는 PP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날 거고, 여기는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훨씬 더 열심히 일어날 거야. 온도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 CNO 순환 반응 분의 PP 반응의 비율을 물어봤는데 어느 쪽이 더 크냐? 여기 훨씬 더 크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는 크다. 그럼 D가 보기가 맞다 이거죠. 그러면 BD가 될 거다. 그러면 요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 그냥 깔끔하게 4번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된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4번이다. 요 정도 문제 수준 이거 학교에서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이제 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284쪽으로 가서 주계열성 다음 단계인 거성, 그 다음에 초거성 이야기를 좀 해볼게. 거성이다. 이제 자이언트 스타가 된 거야. 그러면 주계열성까지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된 거고, 적색 거성, 초거성, 이건 그냥 포괄해서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이 모여서 탄소, 산소 되고, 탄소, 산소 모여서 규소 되고, 뭐 점점점 되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철간이 만들어지는 이런 핵융합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되면,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원래는 수소였는데, 원래는 죄다 수소였는데 이 수소들이 싹 다 시간이 지나면 헬륨으로 다 바뀌어버리겠죠. 중심부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자,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압력차에 의한 내부 압력 힘보다는 중력이 우세해져서 일시적으로 중력 수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계열성이었는데 중심부가 100%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주변부는 수소가 있을 거고 여기서 수소가 전부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 그러면 준우야 뭐하니? 잤니? 자, 더 이상 핵융합 반응 못하면 얘가 중력 수축을 일으키겠죠. 중력 수축을 일으키면은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중심부가 좀 더 가열이 되면 아까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했던 바깥쪽 영역이 1000만 K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을 쭉쭉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책에 적어놓기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중심부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중심부가 수축을 합니다. 근데 중심부가 수축할 때 발생된 열 에너지가 헬륨 핵을 둘러싼 바깥쪽 수소층에 전달이 돼요. 바깥쪽 수소층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바깥쪽 수소층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바깥쪽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빵빵 뿜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에서 뻗어나오는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뻗어나오는 에너지가 외곽부를 밀어낼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별이 팽창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요 별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거성 단계. 거성이 되면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도를 이야기할 때 R 제곱에 T 4제곱에 비례하는데 광도는 맞나? 근데 R 제곱 T 4제곱 헷갈려. 자, 광도는 R 제곱에 T 4제곱에 비례하는데 거성이 되면 일단 온도는 살짝 내려가긴 하겠지만 반지름이 억수 커지거든.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광도가 세지겠죠. 광도가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저 별이 갑자기 억수 밝아졌네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광도가 커진다. 근데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질 거야. 그래서 원래 태양은 6000K 정도의 노란색 별이었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표면 온도가 3000K 정도인 붉은색이 될 거다. 붉게 보이는 적색 거성이 될 거다. 근데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은 단순히 적색 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섭섭해서 걔네들은 너무 크다. 초거성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다.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이나 어차피 다 거성이야. 그냥 뭐 다 적색 거성이지 뭐 붉은색 거성인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 거성은 표면 온도는 좀 낮은 편인데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커진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HR도에다가 얘들을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요 주계열성은 적색 거성, 태양 질량의 5배인 주계열성도 적색 거성 동네예요. 요 동네가 거성 동네, 대각선이 주계열성 동네, 여기는 백색 외성 동네라고 HR도의 별의 치도를 봤어요. 자, 그러면 야는 요렇게, 야는 요렇게, 야도 요렇게
근데 태양 질량의 25배, 25배 정도 되는 별은 요렇게 왔다. 그러면 얘네들을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얘는 초거성, 얘네들은 그냥 일반 적색 거성 이렇게 불러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계열성들은 결국 수명을 다하면 적색 거성 또는 초거성, 어쨌든 거성 단계에 들어갈 거다. 그럼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서 주계열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적색 거성들도 우리 밤에 보일 수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별들이 모두 다 뭐 주계열성은 아니다 이거죠. 적색 거성 단계의 별도 있고 백색 외성의 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쪼매난 주계열성인데 가까워서 흡수 밝아 보이는 별도 있고 엄청나게 큰 주계열성인데 너무 멀어서 쪼매랗게 보이는 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코딱지만한 별이 하나 보이는데 이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 뭐 한 35년 말도 안 되는 위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인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광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수직으로 이동을 할 거고 질량이 큰 별들은 거성 단계로 갈 때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원래 강도가 셌어. 거성대도 어차피 광도 셉니다. 근데 주계열성 중에서 광도가 작았던 별들은 적색 거성될 때 광도가 이렇게 좀 유달실이 커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비슷한 별들은 수직으로 이동을 주로 하고 질량이 큰 별들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주로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not bad일 것 같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야. 원시별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고 거성의 에너지원은 여러 종류의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의 근원은 그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수소 다음이 헬륨, 그 다음이 탄소, 산소 정도까지가 끝.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 반응으로는 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보다 안정함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따라서 별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철까지만이 아니라 철까지만 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읽었네.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단계는 철이다. 철 다음은 안 된다.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뭐 진짜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94에 15번이나 16번이나 과학 시간에 봤던 비슷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16번 한번 해결해봐라. 스타트.
이유는 몇 번? 1번. 넘버 원. 민국이는 1번. 1번. 도영이는 1번. 지구학의 황태자. 도영이 몇 번? 1번. 1번. 자, 얘는 태양 정도 되는 별이고 얘는 태양 질량보다 훨씬 더 큰 별이죠. 질량은 가가 더 작다. 오케이. 별의 수명은 가가 나보다 더 짧다. 아닙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 깁니다. 자, 가에서 탄소가 생성되기 위한 핵융합 반응의 온도는 1억K보다 낮다. 자, 수소가 헬륨 되는데 필요한 온도가 1000만 K. 헬륨이 탄소, 산소 만드는 그 다음 단계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는 온도는 1억 K. 그럼 탄소가 생성이 되려면 한번 1번 혹시 했지? 네. 탄소가 생성이 되려면 최소 1억 K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1억 K보다 낮다는 아니다 이거지. 도영아 왜 한방이한테 돌아보시 위협을 하니? 왜 위협하는데? 1번 안 하는 거 아이가? 왜 이렇게 위협하는 거 아이가? 자,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뭐 가볍게 그냥 1번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 단계 적색 거성 그 다음 단계는 별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할 거냐. 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면 적색 거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핵융합 반응이 완벽하게 멈추면 주로 탄소로 된 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산소 되고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뻗어나가는 압력은 없겠죠. 그러면 중심부는 수축, 바깥쪽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는 힘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수축을 열심히 시키다 보면 저기 바깥층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 버릴 거야. 원래는 이런 적색 거성이었는데 수축을 하다 보면 저기 있는 바깥쪽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릴 거다 이거죠. 퍼져나가는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 할 거고, 그 중심부에 아들이 좀 모여 있겠죠. 중심부에 아들이 모여 있는 얘는 백색 외성이란다.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놈은 행성상 성운. 중심부에 모여 있는 얘는 백색 외성. 그러면 중심부의 백색 외성은 바깥쪽에 뻗어나가 있던 뭐 이래 빔 프로젝트 자꾸 이거 자 왜 이래 뻗어나가 있던 아들이 살살 모여들었죠. 그럼 이 자식 온도가 높겠냐 낮겠냐? 온도 상당히 높아. 온도가 한 3만 K쯤 돼. 수 밝아. 그래서 백색으로 보여. 근데 얘는 광도가 R 제곱에 T 4제곱인데 온도는 상당하지만 반지름이 작잖아. 엄청 쪼매난 녀석이잖아. 그래서 광도 자체는 작아요. 광도는 작다. 그래서 HR도에서 온도는 상당히 높으면서 광도는 작다. 요 구역에 백색 외성이 배치합니다. 요거 주계열성, 적색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 그럼 내가 원래 주계열성이었는데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백색 외성이 되었다가 점점 어두워지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근데 얘는 백색 외성인데 얘가 뭐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천천히 식어간다. 원래는 태양 주계열성이었는데 얘가 적색 거성됐다가 결국에는 행성상성은 남기고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고 얘가 결국 식으면 백색 외성이 서서히 어두워져 간다. 점점 불이 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흑색 외성이 돼. 흑색 외성. 영신고등학교 흑표본. 흑색 외성이 되겠죠. 백색 외성 다음이 뭐다? 흑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은 요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놈까지 간다. 그러니까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놈은 핵융합 반응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수소가 모여서 헬륨 되고 얘가 탄소 산소 되고 뭐 점점점 규소도 되고 점점점 철까지 간 거야. 철까지. 그럼 요 정도까지 갔으면 우리는 이제 쟤를 초거성이라고 부를 거야. 철로 된 중심액의 질량이 한계에 도달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바깥쪽을 밀어내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이 별을 초신성이란다. 슈퍼노바 초신성이란다. 슈퍼노바 알아? 슈퍼노바라는 노래가 있죠. 나는 슈퍼노바보다는 슈퍼노바 러브라는 그 아이브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추천. 한수연 알아? 슈퍼노바 러브? 아 그래? 좀 듣보감이 들어. 약간 동행 알지? 아 진짜 아무도 몰라? 한마디 알잖아. 이게 알잖아. 수 안태. 아 그래? 와, 내만 알고 있는 거였어. 와, 이런 유니크한 노래, 아이브의 슈퍼노바 러브라는 노래였습니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나 여기 유튜브에 여기 슈퍼노바 러브 그 뮤직비디오에 나 댓글도 하나 달았는데. 아 노래 참 좋네요 하면서 내가 댓글도 하나 달았습니다. 댓글에 OTS 되어 있습니다. 원탑 꽉 하고. 자, 초신성이 된다. 그러면 그 초신성은 폭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올 거고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거야. 아, 그러면 얘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온통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막 뿌려버리겠네? 그러고 나서도 중심부에 제법 남아있겠네요. 그러고 나서도 중심부에 제법 남아있는 얘들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중성자별은 질량이 작으면 좀 중성자별 되는 거고 온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고 나서도 상당한 질량이 남아있으면 블랙홀이 된다. 근데 뭐 그 상당한 질량이 대단한 질량은 아니고 태양 질량의 한 3배 이상 정도 되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되면 미니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전에 내가 뭐 유튜버 이렇게 보다 보면 태양 질량의
100억 배에 해당하는 블랙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 아이가 솔직히 그 정도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저 사기꾼 아이가 싶긴 하던데요. 안 보이 알 수가 있나? 자 어쨌든 질량이 매우 크면 블랙홀이 될 거고 작으면 중성자별일 거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별의 진화 과정 속에서 헬륨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놔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소들은 근본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소들은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는데 수소하고 헬륨은 빅뱅 초기에 거의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헬륨에서 탄소, 산소, 규소, 마그네슘 뭐 해가지고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거의 대부분 만들었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금, 우라늄 뭐 이런 아들은 초신성 폭발하는 그 순간에 다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구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있잖아.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도 과거에 초신성 폭발은 한 번쯤은 했던 아이들의 모임이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그려놨네요. 아 이런 성운이 모여서 원시별이 살살 됐다가 주계열성으로 살다가 적색 거성으로 살다가 여도 주계열성이네. 야는 왜 이거 파란 근데 아까 설명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백색 외성 설명하면서 표면 온도가 한 3만 K라고 이야기했지. 3만 K가 아니고 한 1만 K 정도, 1만 K. 물론 온도 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백색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1만 K에 집중해 놓자. 근데 얘는 푸른색 별이죠. 야는 표면 온도가 한 3만 K쯤 될 거고 노란색 별이니까 얘는 한 6천 K 정도 될 거야. 그러다가 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 백색이면 1만 K 기준으로 잡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초거성 단계에 있다가 한방 터지면 중성자별 될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갈 거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지금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계열성. 우리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해석으로는 우리는 지금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주계열성으로 살고 있고 태양의 나이는 45억 살이고 태양의 기대 수명은 약 100억 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5억 년 정도의 에너지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 정도 풀어 보겠습니까? 자, 이리 오너라. 295쪽에 2번 풀었니? 안 풀었겠죠, 당연히. 295쪽에 넘버 2 스타트. 에밀아,
몇 번 나왔니? 아 기다릴게. 민구가 네. 답은 나왔니?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도영이는? 정력학?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안방에. 요새 나는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달려가 질풍 같은 하도 이 노래가 생각동에 나오다 보니까 이 노래 자주 좀 흥얼거리고 있어요. 회밀 몇 번? 1번 훌륭합니다. 사랑여고 에이스가 1번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면신고등학교 대표 주자 누가 나 출전하래? 허수호 몇 번? 플러스. 그러면 한방이 잠시만요. 기훈이 3. 3번. 자, 한수연 중앙고 대표 그래? 야 그러면 저 우리 사민여고 대표 에밀리가 좀 섭섭해지잖아. 그럼 우리 한번 박수. 장풍가 확실해? 자, 가에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동안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당연하게 감소하겠죠. 표면 온도 낮아지니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기억부이 맞고. 나는 뭐지? 이거 거성. 이거 거성으로 되어가는 거죠. 바깥쪽에서 수생유와 반응이 진행되는 거지. 거성이니까 별의 반지름이 어때? 커질 거고 반지름이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겠죠. 지금 야는 커지나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있나?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으니까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력학 평형 상태는 언제다? 주계열성일 때의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혜민이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4번 문제 하나 더 풀면서 자존심 회복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상식이 없나? 저기서 기다려라. 야, 인마. 얘 새끼 저거 이름 뭐였더라? 저 새끼야, 인마.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잖아. 이 새끼 상식 없는 새끼야. 왜 들어오니? 저기 들어가 있어, 이 새끼야. 손동대. 이 새끼. 가! 저쪽 들어가 있어. 나 저번에 늦게 오고 지랄하는데 오늘은 수업 난입을 하고 지랄. 아유, 진짜 손동대. 저 캐릭터 어떤 놈이야? 너무 갈갔나? 근데 저번 주에 처음 온 주에 늦게 와한 30분 앉아 늦게 왔나? 재겸 친구 이 새끼.
오. 응? 1번 오케이. 자 우리 369 대표 미녀 에밀 3번. 자 우리 중앙고 에이스 민서 몇 번? 무슨 대표 잘못 뽑았나? 수 자, 그럼 우리 명신고 새 대표 한박 몇 번? 3번.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지? 오케이. 자, 수소행용합, 헬륨행용합,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 수소행용합, 헬륨, 탄소 여러가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자, A와 B는 A는 B보다 원 단계의 지속 시간이 길다. 수명 길다 그랬죠? 질량 작은 별, 얘는 질량 큰 별이지. 왜 틀렸어? 지우고 그래. 수명이 매우 길다. 얘가 매우 길다. 이거 확실하고. 절대 등급은 원 단계보다 2 단계에서 더 작다. 자, 절대 등급 1등급, 절대 등급 6등급. 어떻게 더 밝은 별이고? 1등급이 더 밝은 별이죠. 원 단계일 때보다는 2 단계일 때 L은 R 제곱분의 T 4제곱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지는 거죠. 광도가 커지면 밝아 보이겠지. 그러니까 2 단계에서 더 밝아 보이니까 절대 등급의 숫자는 더 작겠죠. 원 단계보다 2 단계에서 더 작다. 가는 백색 외성이고 나는 중성자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적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아따, 굿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하의 분류는 일단 넘어가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주의 진화 304페이지를 펼쳐봐라. 이거 뭐 수업을 시작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요지만 몇 개 짚어줄게. 뭐야? 없다 니한테. 방금 뭐 없다는 표시였나? 어쩌라고? 좀 빨리 뽑으라고? 그러면 그럼 쫙 맨내 한 대는 안 주고 불리도 안 주고 난리야 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이야기를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이야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무슨 소리, 우주는 정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팽창한다라는 대표 주자가 프리드만, 정지해 있다라는 대표 주자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나중에 이거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부끄러운 소리를 했습니다. 자, 팽창한다, 정지해 있다. 요 둘이가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요 둘을 정리한 사람이 허블 핵님. 자, 허블이 우주를 관찰을 했을 때 모든 외계 은하의 적색 편의를 관찰했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합니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자,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방법을 놓고 또 전쟁을 벌였다고. 팽창하는 방법의 정상 우주론이 있고 빅뱅 우주론이 있어요. 정상 우주론은 자, 우주가 팽창합니다. 자, 이렇게 팽창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자들이고, 빅뱅 우주론은 자, 우주가 팽창합니다. 자,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이렇게 팽창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정상 우주론자들은 팽창을 하는데
새로운 은하들이나 물질들이 생성되면서 팽창한다는 입장이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그냥 개수가 3개면 3개 그대로 팽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단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인정받고 있는 중이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기억해라. 우주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 증거 우주에서 관찰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기억나나 혹시? 저 미야 뽑아줄까? 네. 괜찮아. 자,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이론. 자, 팽창 우주론 프리드만 르메트르 팽창 우주론.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으며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자, 르메트르 우주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하며 진화하였다는 주장. 가장 합리적인 소리죠, 사실. 자, 요거를 싹 다 정리한 사람이, 막 뒷반 놈들이 싸우고 있어, 임마. 우주 팽창해. 한 사람이 누구다? 허벌 행님. 알겠니? 자, 허벌 행님이 외부 은하에서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는데, 모든 외부 은하에서 적색 변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죠. 되겠니? 자, 모든 은하에서 적색 변이가 관찰이 되더라. 자, 적색 변이라는 거는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자, 여기까지 복사선들이 가시광선이고, 빨간색이 넘어가 적외선이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여기가 자외선이고, 적외선이고, 적외선보다 더 약한 거는 라디오파나 뭐 마이크로파가 있었고, 자외선보다 더 센 거는 뭐 감마, X, 뭐 우주, 뭐 이런 선들이 있을 거야. 또 우리가 아는 거는 적외선, 자외선인데, 자외선 맞으면 사람 죽고, 적외선은 맞아도 사람 안 죽습니다. 적외선은 나도 지금 내 뿜고 있어요. 적외선. 자외선 센 거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은 적외선 옆에 있는 거니까 에너지 약한 거고, 보라색이 에너지가 더 센 거다. 근데 내가 노란색 별빛을 관찰을 했는데 걔가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면 이거는 적색 편이라 할 거고, 노란색 별을 봤는데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면 요거는 청색 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청색 편이라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면 별빛이 좀 세진 거가 약해진 거가 세지는 거고, 적색 편이가 일어난 거는 별빛의 세기가 좀 약해진 거겠지. 근데 외부 은하에서 관찰된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 왜 모든 별빛의 파워가 약하게 관찰될까? 그거는 도플러 효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별빛이 와야 되는데 이 별이 뒤로 후퇴하면서 별빛을 쏘니까 별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 별도 뒤로 빠지면서 별빛을 보내주니까 기준타 별빛보다 좀 더 별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라는 거죠.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별들에서 적색 변이가 관찰이 되었다. 그 말은 모든 별이 뒤로 후퇴하면서
나에게 별빛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적색 편의가 모두가 다 나타나는구나. 결론은 모든 외부 은하는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공식 요 공식 하나를 외워와라. 알겠죠? 오늘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